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 총재가 기준금리 연말 3.5%까지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신속하게 인상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었고, 다만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추세를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실업률 또한 22년도 3%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4월의 주택시장 예상치가 부합했고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로 79에서 77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NAHB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 및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서 건축 업체들의 심리가 악화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보다 건설 쪽이 별로 좋진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1분기 GDP 예상치가 4.2%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4에서 4.8% 정도 증가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고요. 22년도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업 활동이 둔화가 되고 소비 지출이 위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네, IMF 민간 부분 부채 증가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가 나온 게 있었고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IMF가 가장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과 노동이 신속하게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파산 시스템과 구조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관련해가지고 요새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로 할지도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세계은행이 22년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해서 4.1에서 1월달 3.2 정도로 좀 많이 타이트하게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0.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매파적 행동의 강화적인 부분과 그리고 일본 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시현한 점이 달러화 상승 요인으로 좀 가중이 됐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8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증시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8.2 하나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리비아의 국영 석유 시설의 시위대가 난입해서 생산 차질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페이팔이 독자 통화 발행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이 페이팔 코인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전자신문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인용을 해서 보도가 나와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런 코인 설계가 되어져 있는지 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제 페이팔이 이걸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또 보여주겠다라는 액션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좀 두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반면에 또 페이팔이 왜 이런 카드까지 꺼냈냐라는 걸 또 보게 되면 뭐 주가가 뭐 이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주가 부양책으로도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뭐 블록 전 스퀘어 그러니까 트위터 회사죠. 그 회사도 분명히 비슷한 구도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름이 올해 안에 나온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뭐 올해에 따라서는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이 계속 경색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ETF로 인해서 문을 열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SEC 위원장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투자자 보호가 있는데 지금의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ETF를 열어줄 것이냐 라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문제점이 또 있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뭐 기준이나 틀 같은 부분이 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열어줄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 번 나와야 비로소 그때 진행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좀 많이 낮춰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산운용사 테오 크리움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이 승인한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이런 ETF 선물이 나오게 되면 선물에 따른 영향성으로도 인해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약해질 확률이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물 ETF도 이제 적당히 좀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하는 것이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제 1933년 증권법을 근거로 한 이 법은 현물 ETF가 이 법은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으로 하는 법인데, 비트코인 선물 ETF는 1940년 투자 회사 법으로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레스케일이 이제 이번에 1940년도에 투자했다라는 그 법을 근거로 한 ETF 상품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낫다라고 주장을 해 왔다며, 하지만 해당 법이 SEC가 우려한 시장의 사기나 조작 가능성을 해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열리는 순간 엄청난 펌핑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보유량 부분이 여러분들도 또 궁금해 하실까봐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이 13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 중 99.1%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해 4,800만 달러 지출을 했다고 밝혔고, 레이어 1의 연구 부분에 2,180만 달러를 썼고, 레이어 2의 연구 개발 비용으로 190만 달러를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는데, 무단 원화 출금 중단의 코인제스트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좋은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모면을 좀 하지 않았나.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분은 벌써 빵에 가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그만큼 뭐 맨날 국회의원님들이 맨날 이 주장을 하는 뭐 코인에 뭐 관련된 규제 법안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 정부 가상자산 정책 국회 토론회가 나온 게 있는데 뭐 별로 뭐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했고, 후원은 업비트, 코비, 곱박스가 했는데 왜 빗썸하고 코인원이 왜 빠져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맨날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왔고,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결과값이 잘 나와줄 것이냐가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조세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과 법률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해당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법안 발의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만 대충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완화해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 쪽 되게 친화적인 그런 쪽이고, 나머지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씩은 좀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보게 되면 예,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요 정도로 아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에 따른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고 그 충돌로 인해서 좀 결과값이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또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쪼개서 이렇게 또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각 국회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에 따른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두은 게 있는데요. 이게 다 되면 좋겠죠. 예, 다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과연 어느 시점에 통과가 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 색깔이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책이 이런 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뭐 예치금, 손해배상, 불공정행위, 단체 협의, 감독조사, 기타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죠. 예, 취지는 좋습니다. 항상 모든 건 취지는 좋아요. 예, 취지는 좋은데 어떤 정책을 이렇게 했었을 때에 따른 측면의 부작용은 또 있죠. 예, 순기능이 있으면 항상 역기능이 같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만약에 손해배상과 불공정 거래 부분의 강도가 매우 높은 형태로 만약에 진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나머지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생각보다 이런 절차적 기반 요소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무언가를 좀 도전하거나 또 무언가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기 옆 동네는 규제가 생각보다 약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속도와 개발 속도가 엄청 빨리 하는데 너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가 생각보다 강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개발 속도와 진척 속도가 매우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런 뭐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한 중간 정도를 잘 상충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뭐가 우선이냐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뭐 알아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약간 내 원금을 지켜주고자 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은 규제 강도를 좀 더 높게 하면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과연 그 원금이 지켜질까요? 왜냐면 이 틀 안에서도 무조건 선두 기업이 모든 파이를 다 먹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누가 뭐 많이 파이를 먹냐의 싸움인데 그 파이의 진입도가 계속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원금 자체가 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돈 자체의 순수한 목적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웬만하면 위험성은 더 높긴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통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생각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회 정무위 작년 11월에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다루려면 49개 금융 관련 법령하고 민법 3법 법률 적용 여부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과 얘기는 이걸 왜 써놨을 것 같습니까? 나 쉽지 않아. 나 혼자 하기 힘들어. 누군가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한 명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파이 허용할지에 따른 여부, 허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금융 전반적인 요소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행 규제도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백서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 규제 규정은 어느 정도 창용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 부가시 금감원 관리 필요가 있는데 이건 또 아쉬운 점은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요새는 작은 정부로 간다, 슬림화 단계로 간다라고 하니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본인들도 아시겠죠. 네. 뭐가
우선순위로 작업을 먼저 쳐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회사 생활 다 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기존 경제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확인하고 감독하고 그런 형태의 집중을 더 많이 하지, 새롭게 시장이 커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려고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거니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설명 의무 공식 규정 공모 자금 보호 뭐 상장 유통 규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책임지고 싶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이런 규제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기준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뭐 얘기하면 이것도 애매 뭐 맞고 저것도 얘기니까 맞게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니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에 따른 지시 내용이 되게 불명확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항상 모든 법안은 빠져나갈 수가 있게끔 많이 만들어놨던 이유도 이런 공무원에 따른 책임에 따른 것을 또 지고 싶지 않은 성향도 일부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쪽에서 만들어 부분도 어차피 다 아래 사람 많이 시키지 뭐 자기가 직접 그 진두지 해가지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업무하는 처리 방식은 항상 다 동일합니다. 네, 거의 모든 업종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토론회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법무법인 율촌 쪽의 한 변호사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공무원도 뭐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 책임 같은 거 과실 따지지 않고 그런 걸 좀 약간의 유예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좀 이런 규제안에 따른 속도와 기준이 명확하게 빨리빨리 성립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국내 쪽에 뭐 빠른 게 막 이렇게 막 발달될 것처럼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대는 별로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해외 쪽에 따른 동향을 좀 더 우선시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이제 트레이딩 볼륨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뭐 엔진 코인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죠. 계속 시장이 좀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니와, 스리랑카 루피가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의 제한이 나왔다고 합니다. 루피는 30% 이상 하락을 했고 러시아 루블에도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죠? 뭐 디폴트 부분이 나와서 IMF와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세계의 은행들도 이런 이번에 이 영향성으로 인해서 뭐 준비 자금도 좀 넉넉하게 또 준비를 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ETF 시장 규모가 뭐 삼성 블록체인 ETF를 출시하면서 이제 점차 해외로 가려고 한다. 근데 이 ETF 시장이 워낙 규모가 커지게 되면, 특히나 이쪽에 블록체인 ETF 시장이 워낙 커지게 되면 이 안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더욱더 이로운 형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비트코인 바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루이비통이 NFT 게임 확장판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NFT 작가 풀의 스타트업 위뉴랩스와 협력을 해서 NFT 개발을 해왔고, 루이비통의 이더리움 지갑의 NFT를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최종 강세장으로 가기 전에 2017년도와 유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던 분이 이걸 올려놔서 한번 가지고 와보긴 했지만,
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재단의 재무적 상황을 보게 되면 16억 달러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4,800만 달러를 지출을 하고 있고 대부분 레이어 1, 레이어 2 개발 연구에 거의 다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들고 있다. 좌측에 있는 파이의 점유 부분만 보셔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USN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를 하면 니어의 시총이 60조에서 120조 사이가 될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C2S 코인원에 왜 상장을 못할 것이냐?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따른 법률로 인해서 상장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열혈강호 NFT가 이제 14일날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나올 것인지 우리는 좀 봐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구글의 NBA와 협력을 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구글 픽셀 아레나를 출시를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계 최대 영화관인 AMC가 이번에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을 결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의 날이 오고 있죠. 예, 도지의 날이 오고 있는데 과연 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신기하게 또 실적 발표도 20일 날 테슬라가 잡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가 또 뒤에 라임을 이쁘게 또 맞춰놨어요. 되게 웃기게. 이게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이냐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테더 CTO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커지면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억에서 100억 달러 부분은 그냥 뭐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테더처럼 800에서 1000억 달러 규모가 이룬다면 거대한 폭포를 감당할 충분한 유동성이 있는지 알기에는 정말 어렵다. UST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초 1.8억 달러에서 현재 17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를 했고 여기에 패그에 사용되는 루나 가격 변동성이 UST의 수요의 67% 이상이 앵커에 있다라는 리스크에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앵커가 과연 그리고 루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이제 저 스테이블 코인이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연쇄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재무부가 1인당 암호화폐 매수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계속 좀 많이 길어지니까 오늘 내용을 한 여기에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트 부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번 주 부분은 계속 관망을 좀 보시면서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이번 주 주말 때까지는 거의 이 라인대에서 거의 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계속 관망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이 막 조급할 필요성은 없고 여러분들 또한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웬만하면 알트코인 부분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빼놓고는 그것도 그 좋아하는 것도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그런 타이밍은 계속 아니다. 비트나 이더 부분 빼놓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자 부분을 계속 수시로 체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 다 코인이 다 수익 이자 수익 부분을 거의 다 두 자릿수로 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그만큼 많은 영향성 등락폭이 영향성이 많이 커졌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